앞에 보시는 그래프가 생애자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소득이 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은 그 10대, 20대 때는 그 학업을 위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30대가 되고 나서부터 나를 꾸미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구성을 하면서 가족들을 키우고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들의 키우는 양육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점이 되는 시점이 자녀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대학교 등록금을 낸다, 그때쯤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출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결혼을 자녀들이 하게 되면 이제 지출이 거의 줄어들고, 이제 노년에 대해서는 이제 몸과 할 것들이 많이 줄면서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수익 곡선은 10대, 20대 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는 게 없고 부모님의 용돈으로부터 의존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30세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때까지 쭉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나서 임금 피크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퇴직이 되면서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앞부분은 주로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돈을 모을 때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찾아오고, 그 다음 다시 퇴직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찾아온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플러스인 구간 동안에 돈을 벌어 넣어서 그 마이너스인 앞부분과 뒷부분을 해소를 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30대 초반이 되면 이때까지 있던 빚, 할부금 등을 많이 갚겠죠. 그리고 나서 주로 그럴 거예요. 내게 가진 빚은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그 대출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노년에 그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 팔면 이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퇴직 후에도 이 마이너스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더 보충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10대, 20대 때는 부모에 의존을 하게 되고 30대, 40대 때는 최대 수입이 들면서 똑같이 최대 지출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자산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소득 발생 시점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IRP,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후 대비해서 자산이 꼭 필요합니다.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된다. 한 푼도 못 받나?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국가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에서 자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연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기타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본연금을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고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크게 4대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요 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으실 거예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연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평생 지급을 받고 세제 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로 생활비만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영 주체는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을 하고요. 개인연금이 있고 퇴직연금, IRP 등등이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연금을 받는 것 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령 방식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로 55세가 되겠네요. 다음 세제 혜택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활용법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굴려나가는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총정리 영상으로 보시고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회사 퇴직금도 있거든요. 회사 퇴직금도 내가 운용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퇴직금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DB형과 DC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급여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것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게 DB형이고요.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DB형이 가입되게 되는 거죠. DC형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기여형입니다. 내 투자에 따라서 기여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받게 됩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DB형과 다르게 매년 조금씩 저축을 하듯이 차곡차곡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만약에 300만원이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10년이다고 하면 내가 투자 수익이 몇 %인지 얼만큼 잘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300 곱하기 10,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연봉이 3,600만원인데 내가 DC형으로 전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매년 12분의 1,
3,600만 원의 12분의 1, 즉 300만 원씩 매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DC형으로 전환하면 더 좋을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다 평균 연봉 상승률이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균 연봉이 3%인데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3%보다 좀 낮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직급 이상이 되면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후반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까요? DC형이 유리할까요? 만약에 전환한다면 언제가 유리할까요? 저는 DB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이 훨씬 더 연봉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DB형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다음 직장인 B씨 한번 볼게요. 입사 초반에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3%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연봉 상승률이 3%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DB형이 나을까요? DC형이 나을까요? 전환한다면 언제가 더 좋을까요? 저는 이 변곡점, 그러니까 3%가 안 되는 지점부터는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내가 운용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장인 C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균 연봉 상승률이 입사 초반이나 나중이나 일정하게 3%씩 간다고 볼게요. 이러진 않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년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한 10%씩 되는 투자 고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DB형이 나을까요? DC형이 나을까요? 전환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만약에 10%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는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10%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10%를 한 번 내본 사람, 한 번 내본 사람이 아니라 한 5개년, 한 10개년 정도를 평균을 냈을 때 10%가 되는 그 정도가 돼야지 평균 10%라고 볼 수 있겠죠. 약 10%라는 것이 한 번 10%를 내봤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10%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개인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3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IRP 계좌, 퇴직연금, DC형 계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다 개인적인 사적연금입니다. 회사 퇴직금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적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연금과 IRP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DC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회사에서 연 임금의 12분의 1 정도씩을 입금해 줍니다. 세 개 다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활용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으로는 ETF 구매가 가능하고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ETF가 무엇이냐? ETF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란 비빔밥과 같습니다. 한 그릇에 밥, 반찬, 나물, 고기, 양념 등을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면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정 지수를 추종해서 다양하게 분산이 가능하고 낮은 수수료가 특징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적합하고 특히 연금에서 활용하기 훨씬 좋겠죠. 바이오 ETF라고 하면 바이오 주식의 비빔밥, 여러가지 바이오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ETF라고 하면 여러가지 미국 주식들을 한 그릇에 모아놓은 묶음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초보라서 주식을 잘 모르는데요. 소중한 내 연금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종은 알겠는데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 포트폴리오와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경제 4대 시나리오, 호황,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각각각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장점에 갖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주식 25%, 채권 25%, 금 25%, 현금 25%로 나누어서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산 투자로 모든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본이 보존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활용할 때 좋겠죠. 그 구성으로는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현금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요. 경제 사이클, 즉 성장,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각 자산의 위험 기여도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갖도록 하는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 국채처럼 리스크가 많지 않은 곳에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주식처럼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습니다. 금이나 원자재 그리고 중기 채권도 적절히 섞어주면서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고요.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 7.5, 원자재 7.5를 기준으로 하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는 연구 포트폴리오랑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한 10년 동안 그래프인데요. 기대 수익률이 약
6%, 7% 정도가 되고 가장 크게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더 좋죠. 근데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그래도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금계좌 3개 설명을 드렸죠. 개인연금계좌랑 IRP 그리고 퇴직연금 DC형 계좌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느냐. 저는 위험 50, 안전 50으로 했고 미국의 12.5, 한국의 12.5를 주식으로 가지고 가고 금 25, 그다음 한국 채권 25, 미국 채권 25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금이 아니라 저는 현금도 그냥 채권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S&P 500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200TR 아니면 200 상품들이 있겠죠. 금으로는 KRX 금, 제가 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KRX 금 현물을 추천드리고요. 한국 채권으로는 국고채 10년 상품들이 있습니다. 미국 채권에서는 미국채 10년물 아니면 미국채 혼합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퇴직연금이 있는데 IRP랑 DC형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 최대 위험 자산이 70%가 되어야 되고 선물 ETF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10년 선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채 혼합으로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는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안전자산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미국채 혼합 ETF를 가지고 갈 수 있겠네요. 여기 앞에 코덱스, 타이거 등등 앞에 붙어있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ETF를 운용하는 자산 회사들입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KB자산, 코덱스는 삼성 등등 앞에 있는 영어들은 그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연금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험 50, 안전 50은 똑같습니다. 한국 채권 25, 미국 채권 25도 동일하고요. 근데 금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각각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뒀습니다. 예시를 들은 거니까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조금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연금 계좌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미국 17.5, 한국 17.5의 주식, 그다음에 금 15, 한국 채권 25, 미국 채권 25 요 상품들로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비율에 맞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는 11회를 가지고 갈 거고 리밸런싱을 할 때는 수수료와 세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투자 시작할 때 175, 175, 150, 250, 250만 원으로 넣어서 총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연간 7%니까 아마 1000만 원이 한 107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고 금은 조금 올랐고 한국 채권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추가금이 없이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추가금을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금이 없이 하려면 앞에서 많이 벌었던 주식들에게서 일부 빼서 그거를 떨어진 주식에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상승 자산이 하락 자산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추가금을 조금 넣는 겁니다. 저는 많이 오른 주식에는 넣지 않고 조금 오른 주식이나 떨어진 주식에 조금 추가를 함으로써 이 17.5, 17.5, 15, 25, 25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130만 원만 넣으면 거래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비율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30만 원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최소화를 위해서 추가금을 조금만 투입해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금을 넣어서 거래를 최소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년차가 됐습니다. 이때 이 밸런싱을 완료를 했죠. 1200만 원이 되었고 17.5, 17.5, 15, 25, 25%로 나눠서 각각 210, 210, 180, 300, 300이 되었습니다. 3년차가 되었는데요. 이게 또 오를 건 오르지고 떨을 건 떨어지겠죠. 그래서 1200만 원에 7%의 상승이 있어서 1284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추가금을 없이 할 경우에는 많이 오른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서 각각 각으로 나눠주면 17.5, 17.5, 15, 15, 25가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자산 금액이 하락 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추가금을 조금 넣어서 하는 두 번째 리밸런싱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금은 한 212만 원 정도만 넣으면 거래를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한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넣고 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한국 채권은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14만 원을 채워주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12만 원을 넣었을 때 17.5, 17.5, 15, 25, 25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아마 안 넣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중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만 조금 넣고 끝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6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넣고요. IRP와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IRP 계좌에 300을 넣어서 1년에 900만원을 맞춰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일 경우에는 16.5%이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면 안 보실 테니까 지금 바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요약, 자산은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돈 플러스 벌 때 연금을 조금씩 넣자. 왜냐면 나중에 마이너스일 거니까. 연말정산 혜택은 무조건 받자. 고정수익이 15.5%로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지금까지 수익률 7%가 안 되면 주식 그만하고 올레더 포트폴리오나 연구 포트폴리오 시작하자.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분산이 필요하고 한국, 미국도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영상 받으시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